안녕하십니까. 네. 분명히 아까 인사를 했지만 재생 버튼을 눌러놨으니까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일단 우리 이번 시간이 수상 1단원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 수상 1단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내용이 그렇게 방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다항식을 이제 앞으로 쭉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올 텐데 그 용어에 대한 의사소통과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 연산들을 할 겁니다. 뭐 더하기 빼기 같은 그런 아주 간단한 연산에서부터 뭐 곱하기도 이미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곱하기랑 나누기를 공부를 하면서 특히나 이 곱하기 파트에서는 곱셈 공식이라고 불리우는 너무나 자주 나오는 그런 곱셈식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외우는 작업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좀 많은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단원 다항식의 연산 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어의 정리, 그 다음에 연산의 어떤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산 중에서 곱셈, 특히 이제 곱셈 공식이라고 불리우는 자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그러한 연산식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 공식들을 외워서 적용시키는 것까지 연습을 하는 게 이 1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뭐 다항식의 나눗셈도 뭐 이게 뭐 식을 나누는 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쩌면은 수에서 나눗셈을 했었던 그 과정이랑 상당히 좀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우리가 이 다항식 파트에서 할 어떤 이야기들이 그 용어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듣거나 말하거나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항이라는 단어, 항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 거죠? 대충 이때 이미지로만 연상되고 그러면 안 돼요. 항이라는 건 그냥 뭐 이렇게 EX 더하기 3에서 EX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러면은 안 돼. 이 항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다 이렇다니까. 어제도 이랬어. 어제도 내가 분명히 자 한번 대답해 볼까요? 그랬더니 다들 그냥 완전 스튜디오감이죠. 자, 항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수 또는 문자의 곱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a 곱하기 b 뭐 이거는 이제 수 또는 문자의 곱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a 더하기 b 이건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의 항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쩌면 좀 보기 쉽게 표현을 좀 하자면 더하기나 빼기 같은 것들로 이제 좀 구분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 하나의 부분들을 뜻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만 알아두고 계시면 안 돼요. 이 정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이 정의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직관적인 연상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정의를 몰라서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식을 우리가 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직관적인 연상 작업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더하기나 빼기 같은 것들로 이렇게 좀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을 때 그 하나하나의 파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상수항은 어떻습니까? 상수항 뭐 이건 우리가 다 중1 때 했었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수항 뭐지?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 그쵸?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을 다 상수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 곱하기 x 해서 이제 2x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랑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상수항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2 곱하기 3 아니면 뭐 5 이렇게 딸랑 하나만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예를 들어 2x라는 그 어떤 다항식에서 이제 상수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0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코치코치 그렇게 굳이 막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물어보거나 그러한 느낌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상수항은 0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요? 개수. 개수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좀 슬슬 하나씩 적고 갈게요. 정의 자체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식을 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항, 뭐 예를 들어서 2x 이 항을 보시면은 이 문자는 x고 숫자는 2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숫자 어떤 항에서 그 해당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숫자 그것을 개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항이 있는데 그 항에서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숫자 부분을 개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마치 어떤 것을 좀 직관적으로 지칭하는 것 같습니까? 이 문자가 몇 개가 존재하는지. 예를 들어서 4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뭐 방식을 써볼까요? 이 다항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무엇입니까? x의 개수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x제곱의 개수는 뭐라고? 4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x의 개수는 5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단순히 문자 앞에 있는 숫자 그냥 그 숫자만 읽어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개수를 그냥 뭐 답하고 그러지 마시고 개수라는 것을 우리가 왜 정의를 내렸을까? 그 개수가 무슨 역할을 수행하고 뭐가 중요하길래 그래서 우리가 이 개수라는 것을 관심 갖고서 살펴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제곱의 개수가 무엇입니까? 4입니다. 라는 이 얘기는 x제곱이 그 항에 몇 개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인 거예요. 몇 개가 있냐라는 것은 존재, 즉 몇 개가 더해져 있습니까? 라는 얘기인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에 이제 사탕이 x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주머니에 사탕이 x개가 들어있는데 이 x개 사탕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요거는 4x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x가 총 4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4개가 더해져 있는 상황인지. 따라서 이제 그때 이 4라는 것은 요 문자가 그만큼 개수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x제곱이라는 것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연상됐으면 좋겠냐면 x제곱 4개가 두둥실 떠있는 모습이 연상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한끼리 덧셈 뺄셈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3x에다가 2x를 더하면 왜 5x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단순히 3이랑 2랑 더해가지고 x를 붙여줘야 되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3x의 의미 자체가 x, x, x고 2x의 의미 자체가 x, x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 더해져 있으면 x가 5개가 있어서 5x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4x제곱의 개수 4라는 것은 x제곱이 4개가 있다라는 소리라는 거. 근데 이제 x제곱이 4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곱해져 있다가 아니야. 그만큼 존재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5x라는 이 하나의 항만 가지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x가 몇 개가 존재하는 거지? 5개가 존재하는 거지, 그치? x가 몇 개가 곱해져 있는 거지? 한 개가 곱해져 있는 거야.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2x 세제곱. 자, 이거는 x 세제곱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x는 몇 개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3개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개가 있느냐, 몇 개가 존재하느냐, 이거는 이제 개수 이런 것들이랑 이제 좀 관련이 깊고, 그럼 지금처럼 몇 개가 곱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랑 관련이 있느냐, 당연히 이름을 붙여놨겠죠, 그렇죠? 이건 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항에서 문자가 몇 개가 곱해져 있는가, 요것은 우리가 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2x 세제곱이라는 이 항의 차수는 몇 차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문자가 3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3차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럼 5x의 차수는 몇 차입니까? 그러면 문자가 1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1차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차수를 공부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꼭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는 왜 차수가 1이냐면 이게 그 지수가 생략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1이니까 그래서 1차인 거고, 요건 지수가 3이니까 그래서 3차인 거구나. 그러면 뭐 예를 들어 7x 제곱, 요건 지수가 2니까 이건 몇 차야? 2차겠지, 그치? 그럼 뭐 4x 7제곱, 그러면 이건 지수가 7이니까 몇 차겠어? 7차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문제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요약을 해요. 어떻게? 차수는 곧 지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틀리느냐? 다음 항의 차수는 몇 차입니까? 이런 문제에서 다 틀리는 거예요. 몇 차겠어요, 이거? 진짜? 자, 생각해봐. 몇 차입니까? 자, 여기서 대답이 어떤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냐면 2차, 3차, 5차 이렇게 3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럼 2차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유로 2차라고 얘기하느냐? XY, XY 해서 2차.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는 2고 여긴 3이니까 더 큰 거 불러줘야지. 그러니까 3차. 5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야, 여기 2랑 3이랑 더해줘야지. 그러니까 5차. 어떤 게 제일 설득력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좀 파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은
살짝 손 들어보자. 살짝 이렇게 하세요. 이게 나만 못해. 자, 2차 손, 3차 손, 5차 손. 네, 두 파로 갈리네요. 2차는 아무래도 없는 것 같고 3차 또는 5차. 자, 3차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왜 3차라고 대답을 한다고 했지? 얘랑 얘 중에서 얘가 차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차수가 돼야 돼. 이제 3차야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차수를 뭐라고 정했어요? 차수의 정의가 뭐야?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지는 개수. 여러분들이 항상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이 정의를 반드시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고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뭔가를 들었든 말았든 간에 언제나 실시간 그 순간순간에 맞게 이 정의를 바탕으로 판단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자꾸 매번 답이 달라지면 어떻게?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아직 그렇다는 건 이 정의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하다는 거니까 차라리 그걸 고치셔야지. 일관되게 틀리면 어떡해? 그렇죠? 차라리 그것보단 더 낫지. 계속 답이 바뀌더라도 괜찮아요. 그럼 배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이니까. 다만 자꾸 얘 기억에 좀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답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렇게 답했었던 것 같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답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진짜 문자가 몇 개가 곱해지는지 한번 세보세요. 문자 몇 개 곱해져 있어요? 2x 제곱 y 세제곱이라는 이 항에서. 네, 자신 있게 영웅이 한번 되어보자. 딱 한 명만. 자, 문자 몇 개 곱해져 있습니까? 제일 오래 다닌 친구가 여기서 영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여기서? 자, 시작해보자. 자, 문자 몇 개? 너 아까 2개 파였어? 아니 아까 2개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아무도 손 안 들어가지고 내가 그나마 안심했는데 너가 손 들어. 자, 몇 개? 아이, 얘기를 한번 해봐. 어차피 몰라. 영상에서 목소리만 가지고 알 수는 없어. 5개. 왜 5개예요? x가 2개고 y가 3개. 이거는요 풀었으면요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y예요. 문자 몇 개인지 해봐요. 5개잖아. 그러니까 곱찬 거야. 얼마나 단순합니까? 차수의 정의가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였다 보니까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만 그냥 이 순간에만 내가 다시 세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3개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왜 3개라고 대답했을까? 그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3개로 대답한 사람들이 제법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겠지, 그치? 3개로 대답한 사람들은 무엇을 공부했기 때문이냐면 다항식의 차수라는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항식의 차수라는 것이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3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건 하나의 다항식이에요. 좀 이따 다항식 정의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 다항식에서 이 다항식의 차수, 그러니까 항의 차수가 아니에요. 이 식의 차수, 이 한 덩어리의 차수가 몇 차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수학자라 하더라도 이 식을 대표할 수 있는 차수는 누구의 차수로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 가장 큰 아이의 차수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식을 대표할 수 있는 차수는 이 항들 중에서 가장 차수가 큰 아이의 차수를 이 식의 차수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설마 갑자기 느닷없이 전혀 그쵸? 대표로 할 수 없을 만한 이 친구의 차수를 갖다가 야, 이 다항식은 1차야. 그럼 우리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타협점을 이제 그들도 좀 모색을 해봤을 텐데 그게 바로 이 친구예요. 이 친구. 가장 큰 아이의 차수를 그 식의 대표 차수라고 부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항식의 차수를 불러줄 때는 가장 차수가 큰 항의 차수를 불러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 학습했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학습이 되고 이게 뭔가 좀 단순히 납득이 안 간 상태로 그냥 외워치고 그냥 문제만 풀면 적용만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어떤 식으로 기억에 남게 되냐면 가장 큰 거 부르면 돼 라는 것으로 요약되어서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은 다 잊어버리고 가장 큰 것만 불러줘야지 이런 식으로 엑기스만 납니다. 근데 그 엑기스가 주변에 있는 어떤 그 부대 상황이랑 같이 연관이 되면 실수를 안 할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데서 판단 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X 2개, Y 3개에서 총 5개 문자가 곱해져 있다는 걸 내가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거 불러줘야 돼 라는 그 기억 때문에 자꾸 3차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때 자꾸 그런 그 악마의 속삭임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어떤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일단은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순간 새롭게 판단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판단력 자체를 길러내시는 것이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차수가 몇 차? 5차죠. 이 차수는 5차. 이 항의 차수는 5차. 여기서 얘는 이 항의 차수는 4차. 이거는 3차. 이거는 1차. 뭐 요거는 이제 차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굳이 얘기하면 뭐 0차? 뭐 이런 문자가 하나도 안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4차, 3차, 1차다 보니까 이 다항식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아이의 차수, 이 4차를 이 다항식의 차수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떨까요? 3x, y, z 제곱. 이 항의 차수는 몇 차? 4차. 그쵸? x, y, z, z 해서 총 4차. 요거는 몇 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차. 이런 식으로. 이 식의 차수는 몇 차? 7차. 오케이. 그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좀 헷갈릴 만한 그 대상들, 개수랑 차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다항식, 단항식, 뭐 이런 구분들이라든지,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런 이제 그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쓸 용어들이거든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들을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항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항식. 우리가 매번 다항식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다항식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그렇죠? 이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해요. 단항식은 무엇이냐?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x 플러스 3 요거는 항이 몇 개야? 하나, 둘, 그치? 그래서 다항식, 그치? 이건 단항식, 다항식? 다항식. 이건 다항식, 단항식? 둘 다. 우리 아까 전에 다항식의 정의가 뭐였었어요?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단항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단항식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다항식의 정의에도 부합하니까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다항식이기도 하면서 단항식이기도 하다. 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또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어. 선생님, 그럼 저 항이랑 단항식이랑 구분이 안 가요. 이게 되게 좀 웃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항이에요, 그렇죠? 이건 항이야, 항. 근데 얘는 단항식이야. 뭐야? 뭐 같은 거야? 같은 거는 아니고 그냥 얘 이름이 그렇게 두 가지로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를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떤 하나의 부분 파편들로 보고 싶다면 그럼 그 하나의 파편은 하나의 항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고 얘를 이렇게 세트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단항식, 다항식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단항식인 겁니다. 알겠죠? 이건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불러주는 그 카테고리가 달라요. 카테고리가. 뭐 그래서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선생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남자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니면 내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내 이름이 곧 선생님이자 남자이자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류는 황사보다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불러주는 것 자체가 이제 카테고리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내림차수, 오름차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살 때 아니면
뭐 배달의 그거를 이제 통해서 배달을 할 때, 주문을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뭐 가격을 아니면 별점을 아니면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 쫙 이렇게 차순 정리해보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별점이 웬만하면 높은 곳에서 먹고 싶으니까 별점에 대해서 내려가는 차순으로 좀 불러주고 싶다, 좀 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정렬하는 그 방식 자체가 내림 차순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차순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그렇게 정렬을 하고 싶다. 이게 내림 차순. 그러니까 별 5점짜리부터 이제 4.9, 4.8, 4.7 해가지고 쫙 표시가 되겠죠. 저기 이제 1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름 차순이라는 것은 점점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순서로 배치하고 싶다. 이것이 오름 차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작성할 때 그 식의 차수가 내려가는 그런 순으로 그 식을 정렬하고 싶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렬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뭐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것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오름차순은 사실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는데 그래도 용어는 알고 계세요. 차수가 점점 올라가는 방식대로 쓰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뭐 그럼 대략적인 용어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연산에서는요. 아까 슬쩍 한번 얘기를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더하기 뭐 4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두 개의 식을 더할 때는 당연하게도 2x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x 제곱이 몇 개 있다라는 소리였었어요? 두 개가 있다라는 소리였잖아요, 그렇지? x 제곱이 몇 개가 있다는 네 개가 있다는 소리지. 자, 그럼 이쪽에 있는 식에서 x제곱과 이쪽에 있는 식에서의 x제곱의 개수를 우리가 한 번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그래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랑 차수가 서로 같을 때 그들은 동명이라고 부르고, 그 동명끼리는 서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해서 정리를 해서 써야 합니다라는 의무감으로만 받아들이면은 막 뭔가 헷갈려. 그게 아니라 그냥 나라도, 내가 만약에 숙자라도 x제곱이 두 개가 있고 x제곱이 네 개가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 더해져 있으니까 그럼 결국 x제곱이 6개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자연스럽게 더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더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설마 얘랑 얘를 더하고 싶겠냐? 아니겠지, 그치? 애초에 더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왜? 얘는 x제곱이 두 개가 있다는 거고 얘는 x가 5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x제곱이 두 개가 있는 것과 x가 5개가 있는 것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뭐 과자 봉지가 4개가 있고, 4개 맞나?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자 상자가 뭐 5개가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이. 또 종류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단위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뭐 과자 봉지 2봉지에다가 과자 상자 5상자 있으면 뭐 이걸 가지고 무슨 뭐 과자 상자가 7상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기꾼이고, 과자 봉지가 7봉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거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 대상은 애당초 합쳐줄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대상 자체를 우리가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동명이니까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얘네들은 계산할 수밖에 없게 생겼다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 뭐 빼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같은 방식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곱하기는 어떨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c 더하기 d 이 두 개를 곱하는 것을 뭐 사실상 이거 이렇게 곱해서 쓰면 된다라고 외워서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곱해야 되는지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다들 끄덕끄덕 해줘야 돼요. 적어도 여기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겠죠? 다 끄덕끄덕 해주셔야 돼. 우리가 이제 이 곱셈을 할 때 왜 자꾸 이렇게 서로 한 번씩 번갈아가며 악수를 하듯이 그렇게 곱셈을 하는 것이냐?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곱하기를 할 때 매번 이 이유를 생각하면서 곱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너무나 효율이 떨어지고 자꾸 딜레이가 될 테니까. 그런데 이유는 알고 이해는 하고 그걸 외워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외우는데 지속적인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싶어. 몇 년이고 걸쳐서 계속 이용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된 상황이라면 그걸 애당초 사두는 게 낫지 그걸 계속 대여를 하고 구독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넷플릭스를
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상관없겠지. 갑자기 디즈니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뭐 다 얘기했어 나. 자, 티빙 뭐 자,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 내가 10년 동안 이용을 하려고 그래. 10년 동안 이용을 하고 싶어. 근데 10년 동안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내가 그걸 이용하는 그 구독료가 10,000원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내가 그걸 한 번에 사는 건 30,000원이라고 해볼게. 당장에는 지불하는 금액은 30,000원이 10,000원보다 더 크게 느껴지겠지만 내가 10년 동안 쓸 게 확실하다면 30,000원 내고서 그거를 계속 지속적인 비용이 새 나가는 걸 방지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구독을 한다면 100,000원을 내야 되는 건데, 그치? 그런 개념이야. 공부를 할 때도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외우기만 하려면은 되게 쉬워요. 솔직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외워버리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편하잖아요. 그치? 편리하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지속적인 에너지가 들어. 왜? 계속 기억하려고 꾸준히 힘써야 되거든. 계속 노력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새 나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U, 뭐 넷, D 뭐 이런 것들 막 다 구독하다 보면은 야 이거 뭐 한 달에 빠져나가는 돈만 해도 거의 10만 원이 육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좀 적당하게 내가 뭐 살 수 있는 건 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다면 당장에 드는 비용은 많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계속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될 테니까 그렇게 나에게 부담이 되진 않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절대로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우리가 4 곱하기 3이라는 것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죠? 4 곱하기 3의 의미가 뭐야? 이건 여러분들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어. 초등학교 3학년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교과서 보면 맨 뒷장에 스티커 있어가지고 이렇게 꽃을 그리다 봐. 그다음 여기 이제 네모 이렇게 해가지고 자 교과서 뭐 맨 뒷페이지 꽃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봅시다. 하면서 이제 여기 꽃 스티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꽃 막 붙여놓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3 곱하기 4의 의미입니다. 이게 3을 지금 몇 번 더하고 있어요? 3을 4번 더하고 있지. 그래 3을 4번 더하는 것을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라고 쓰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곱하기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 4 곱하기 3이라는 것은 4를 3번 더했다 혹은 3을 4번 더했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4 곱하기 3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은 이거거나 아니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얘만큼 얘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만큼 얘가 더해져 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A 플러스 B만큼 얘가 더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일단 A만큼 더해져 있고 거기에 또 추가로 B만큼 더 더할 거야. 그치? 그럼 얘가 A만큼 더해져 있다는 것은 식으로 어떻게 작성해요? A 곱하기 C 플러스 D라고 작성해요. 그 다음에 얘가 B만큼 더해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 B 곱하기 C 플러스 D라고 작성을 해. 그 두 개를 합친 것만큼이 바로 얘를 계산한 거잖아. 그치? 당연하죠. 그쵸? 자 그러면 C 플러스 D가 A개만큼 더해져 있다는 것은 결국 C도 A개만큼 더해져 있을 것이고 D도 A개만큼 더해져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A 곱하기 C가 되는 거고 A 곱하기 D가 되는 거고 그들이 합쳐진 것으로 얘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대로 C 더하기 D가 B개만큼 더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C도 B개만큼 더해져 있을 것이고 D도 B개만큼 더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B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악수하듯이 하나하나씩 다 곱해가지고 정렬을 해서 써주게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물론 뭐 잘못 쓴 거였나? B 곱하기 네 오케이 고마워요. 좀 순서까지 맞췄어. B 곱하기 D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는 게 이제 이런 원리가 작동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하나씩 곱하면 돼라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눗셈.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다항식의 나눗셈. 사실 수의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7 나누기 13 이거 얼마예요? 맞아.
가장 쉽잖아. 그치? 13분의 7이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서 괜히 막 정성 들어가지고 7 나누기 13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졸업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못과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7 나누기 13이라는 걸 13분의 7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걸 한 6학년 언저리쯤에서 이제 공부를 이미 했어요. 곱하기로 이제 바꾸면서 역수로 해서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다음 식의 나눗셈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건 나누기 2x 플러스 7 당연히 어떻게? 2x 플러스 7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게 정답이야. 근데 너무 약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정성이 없어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끔씩은 그때 못과 나머지는 각각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7 나누기 3이라는 것도 그냥 얘 결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13분의 7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이때 못과 나머지는 각각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세로 나눗셈을 통해서 못과 나머지를 직접 구해서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냥 이것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분의 얘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의 못과 나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우리한테 다시 한번 요청을 한다면 우리 그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아까 썼던 식 까먹었어. 다시 그냥 내가 만들게. 내가 금붕어 기억력이라서. 자, 4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나누기 x 플러스 3.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이 연산식을 좀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것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수에서 나눗셈 할 때 예를 들어 57 나누기 6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57 나누기 6을 할 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잘 공부하셨었는지 모르겠네. 5 안에는 6이 몇 개가 들어가나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다 숫자를 안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그냥 대충 이제 5 해가지고 그냥 9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고 그런 게 아니라 5에는 6이 안 들어가니까 요 10의 자리에는 숫자가 없는 거고요. 자릿수 항상 맞춰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뭐 동생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자식이 생기면은 꼭 나눗셈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알겠죠? 자, 5 위에는 내가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없어. 왜? 5 안에는 6이 안 들어가니까. 그치? 57 안에는 6이 몇 개 들어가요? 9개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요 1의 자리 이 7 바로 위에다가 쓰는 거예요. 9개 해가지고 54 해서 이제 여기 3.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나머지를 구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이거다. 만약에 더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수점까지 해가지고 이제 몫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다 3, 0 하나 붙여주고 그다음 30 안에 6이 몇 개가 들어가요? 5개에서 이제 용 바로 위에다가 쓰는 거예요. 요 바로 위에다가 5개. 당연히 1의 자리가 여기 있고 그러면 1의 자리 있으고 여기다 좀 딱 찍고 알겠죠? 나중에 이제 동생이나 그런 사람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몫은 9고 나머지는 3이다. 자, 이때 우리가 좀 눈여겨봤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이 나머지는요 필연적으로 이 나누는 수보다 어때요? 작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얘가 얘보다 더 크다는 건 니들이 잘못한 거야. 그쵸? 57 안에 6이 9개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57 안에 6이 8개가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당연히 여기가 크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충분한 정도로 쪼개지 못했다라는 얘기니까 분명히 내가 뭔가 어딘가 미스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이걸 보고서 우리가 검산식을 하나 쓸 수가 있다고 했었죠. 어떤 식은? 57이라는 것은 6 곱하기 9 더하기 얼마? 3 이런 식으로 검산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나눗셈 식과 요 식과 사실상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작업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이거 살짝 밑에다 쓸게요. 57은 6 곱하기 9 더하기 3 이렇게. 이것도 이런 방식대로 똑같이 나눗셈 해보자. 4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점점 목소리가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이걸로 나눈다고 할 때 아까 수에서는 뭐 야 5 안에 뭐 얘가 몇 개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잖아. 요거는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나눌 수 있는 그 식을 혹은 숫자를 선택하느냐 꼭 기억하세요. 최고차 항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최고차 항을 없애기 위함. 자, 그러면
x 플러스 3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4x 세제곱이 나와서 이렇게 빼서 그 항을 없애줄 수 있을지 우린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뭐겠어? 4x 제곱이겠죠. 그래서 뭐 4x 제곱은 여기다가 쓰셔도 되고 이거는 딱히 뭐 그 라인이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다 x 제곱 뭐 x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써갈 테니까 요거는 이제 그런 것들 안 쓰면 이게 9인지 90인지 0.5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자릿수를 항상 맞춰서 써줘야 되는데 이거는 딱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써주게 되면은 4x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곱하니까 12x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빼줍니다. 우리 여기서도 빼줄 쪽은 여기도 똑같이 빼주는 거. 자, 그럼 빼주게 되면 이건 뭐가 돼?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7x 제곱이라는 걸 또 지우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뭘 하지? 마이너스 7x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7x를 곱하면 마이너스 7x 제곱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1x가 될 거야. 일단 또 위에 사례를 빼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23x 마이너스 5가 만들어질 거야. 자, 요 안에 얘가 이제 또 더 들어가죠, 그렇지? 몇 개가 더 들어갑니까? 23개가 더 들어가요. 플러스 23 하고서 이제 23을 곱하니까 누가 문제 낼 거예요? 플러스 3 곱하기 23 그러니까 69가 되어서 이걸 빼주게 되면 뭐가 남지? 마이너스 74가 남는다.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로 나눴을 때 이 최고차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서 멈칫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그럼 그때 생긴 나머지 내가 답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생긴 이 친구가 나머지라고 불리는 친구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친구가 몫이라고 불리는 친구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수의 나눗셈에서 체크했었던 그 두 가지를 여기서도 똑같이 체크해 볼게요. 자, 이 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어땠어요? 더 작았죠? 여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얘보다 더 작아요. 근데 뭐가 작을까? 그냥 뭐 수가 작아요? 그건 아니야. 뭐가 작아야 할까요? 뭐가 작아야 더 이상 안 나눠지고 거기서 멈춰버릴까요? 그 차수.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멈춰져 있는 즉 얘도 1차식이고 쟤도 1차식이라면요. 이 1차식은 1차식 안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더 나누는 게 가능하죠. 더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나머지가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는 바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 순간에 생긴 아이가 나머지니까 얘보다 차수가 더 작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몫과 이 나누는 것을 곱한 다음에 얘랑 더하게 되면 그럼 바로 이 나뉘는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것 역시도 이것과 똑같이 는 하고 얘랑 얘를 곱한 거 x 플러스 3 그 다음에 4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3 그 다음에 마이너스 74 이런 식으로 검산식을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썼잖아. 오늘 처음으로 빨간색 들었어.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단원인 2단원 나머지 정리, 뭐 항등식, 뭐 인수정리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할 때 그때 이 식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내가 진짜 지겹도록 잔소리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식을 쓸 거냐면 내가 어떤 어떤 다항식 fx라는 것을 뭔가로 나눠요. 그 뭔가로 나누는 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 ax 더하기 b로 나눈다고 하자.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그거를 문자로 qx라고 씁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보통 뭐라고 쓰느냐? r이라고 써요. 자, 근데 여기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는 몇 차식? 0, 그러니까 뭐 1차식보다 더 작은 녀석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로만 나와야 돼. 그게 플러스 r이라고만 써줄 수 있다라는 요 표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fx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이제 몫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이제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면서 사용할 식이 바로 이 나눗셈에서 그런 검산식으로부터 탄생한 아니다 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단원의 메인이 될 수 있는 곱셈 공식을 보도록 합시다. 좀 이 단원이 지루할 수가 있어요. 뭐 다 아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치?
내용 자체가 쉽기도 하고 그렇게 뭐 많은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다른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이 단원이 가장 이제 1단원인 만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꾸 애들이 곱셈 공식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해가지고 저 뒤에서 계속 발목 잡히는 그 상황이 제일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수하를 공부하든 수원을 공부하든 수투를 공부하든 뭐 아니면 그 이상의 뭐 미적분이든 뭐든 어떤 것들을 공부하든 정말 느닷없이 튀어나오거든요. 느닷없이 갑자기 곱셈 공식이 튀어나와.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맨날 하는 얘기가 까먹었다. 나 자꾸 이래. 어쩌겠어. 엎어지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까먹으려고 계속 노력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처음 외웠을 때 그런 것들을 안 까먹을 수 있게 나름대로의 장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야. 뭘 만들어야 된다고? 나름대로의 장치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기만 하면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종종 그 비유로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토끼, 곰, 호랑이, 사자, 독수리. 내가 지금 5마리 동물 얘기했거든? 다시 한번 얘기해줄까? 토끼, 곰, 사자, 호랑이, 독수리. 자, 내가 이걸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고서 갑자기 너네들한테 자 이거 외워 하고서 그 다음 나중에 한 1년 뒤? 1년 뒤쯤에 야 근데 내가 그때 정말 느닷없이 5마리 동물 얘기하지 않았냐? 그거 기억해?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 맥락이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고 무작정 외우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 야 1년이 뭐야? 한 달 뒤에 물어봐도 모를 거야. 한 2주 뒤에 물어봐도 뭐였지? 강아지였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근데 내가 5마리 동물 뭐라고 얘기했지 방금? 토끼, 곰, 사자, 호랑이, 독수리. 지금까지 잘 외우고 계시네요. 토끼, 곰, 사자, 호랑이, 독수리 내가 이렇게 5마리 동물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동물을 얘기할 때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저기 그 초원에 가가지고 이제 동물들을 이제 한번 관찰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들판에 토끼가 뭐야? 토끼가 뛰어다니는 거야. 토끼가 뛰어다니는데 되게 귀엽다. 뭐 뾰족뾰족 뛰어다니는 게 정말 귀엽게 생겼네 하고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곰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뭘 하려고 걸어오는 거겠어? 당연히 토끼 먹으려고 걸어오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토끼를 먹으려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옵니다. 가장 최상의 포식자 곰이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그 무거운 몸을 끌고 도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곰이 이렇게 거의 토끼에 다가갔을 때 저게 이제 또 호랑이가 또 오고 있는 호랑이는 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또 살며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잘 눈치를 못 채죠, 그렇죠? 그래서 곰이랑 호랑이랑 맞닥뜨렸어. 이 자식이 하면서 이제 이 자식이 나 지금 오랜만에 지금 산에 나와가지고 토끼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회방을 먹는지 하고서 이제 막 곰이랑 호랑이랑 같이 이제 서로 만세를 부르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사자가 또 여기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옵니다. 물론 호랑이랑 사자의 거주지는 다르긴 하지만 동물원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사자가 또 어슬렁어슬렁 걸어와. 그래서 이제 이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3파전이 된 거죠. 이제 곰이랑 호랑이랑 사자 이 3마리가 동시에 이제 같이 우왕 해가지고 하이파이브를 한 거야. 자, 그런데 이 토끼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웃긴 거지. 자기 하나 먹겠다고 지금 3명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래서 이제 깔깔깔깔 거리고 웃고 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던 독수리가 토끼를 낚아채서 사라졌습니다. 어때? 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 이렇게 5마리의 동물들로. 그러면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꽤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이야기가 어처구니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데 분명히 아까 전에 5마리의 동물을 토끼, 호랑이, 독수리, 사자, 곰, 순서가 좀 뒤죽박죽했지만 어쨌든 이제 11글자였어요. 11글자를 외우는 건 더럽게 힘든데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건 되게 쉽다. 이게 단순히 분량의 차이가 아니라 이게 스토리가 있냐, 납득할 만하냐, 공감대가 형성되냐 이런 것들이 기억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공부를 할 때 단순히 글자를 외우게 되면은 가장 효율이 좋을 것 같죠. 가장 가성비가 뛰어날 것처럼 보일 거야.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딴 생각 없이 오직 이 식만 이렇게 바라보면은 되게 이게 가장 간단하고 가장 짧으니까 기억에 가장 빨리 들어오고 가장 오랫동안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빨리 잊어먹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다 그 속에 나름대로 이야기들을 만들어야 돼요. 다 그 속에 여러분들 장치가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노하우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은. 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쉬운 곱셈 공식 A 플러스 B 제곱. 얘는 뭐야?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 뭐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외울 수 있죠. 뭐 a 빼기 b 제곱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헷갈리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헷갈리신다면 여기가 왜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지 왜 2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쉽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a 더하기 b에다가 a 빼기 b 이거는 당연히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만약에 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것과 자꾸 헷갈린다거나 아니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는 것을 a제곱 더하기 b제곱 a 빼기 b의 제곱을 할 때 a제곱 빼기 b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헷갈리고 있다면은 진짜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하고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할 때 a제곱과 b제곱이 튀어나오지만 불순물이 튀어나온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불순물이 튀어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b제곱이 생성될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자꾸 그 각각의 항목들을 계산하는 과정들을 살짝 의식은 해주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진짜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되게 많이 나오는 실수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 남일일 것 같죠? 여러분들도 그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당연히 불순물 생기지. 요거 제곱했을 때 딱 요것만 나오진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살짝 가미시켜 주시고 이걸 외우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 마이너스 b를 제곱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냐? 이건 당연히 플러스 b제곱이 나오지. 절대로 일단 이거는 아닐 것 같아 라면서 나름대로 장치를 여기다 심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까지는 언제 배우냐? 3학년 1학기 때 그때 공부를 하죠. 곱셈 공식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더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3차, 그러니까 3번 곱하는 거 a 플러스 b 세제곱. 자, 이것도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공식을 외우기 전에 그냥 전개를 해보세요. 전개를 해보시면은 a 세제곱이 튀어나오고요. 그다음 3a 제곱 b도 나오고요. 그냥 진짜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해보시라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하진 않겠지만 다 해보다 보면은 뭐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에다가 a 플러스 b 곱하는 거니까 귀찮긴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 모든 항이 전부 다 플러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겠구나라는 것들이 일단 먼저 떠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봐봐. A가 3개, 2개, 1개 없음. B 역시도 없음, 1개, 2개, 3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미지로 연상을 하는 거야. A는 3개, 2개, 1개 없음. B는 없음, 1개, 2개, 3개. 얼마나 이 아름다운 대칭성입니까? 그렇죠? 게다가 여기는 3과 3. 아 이게 3차니까 이게 3과 3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아 물론 사실 그거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를 연상을 같이 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안 헷갈리겠지. 그래서 이게 A는 하나가 죽고 B가 하나가 생성되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는데 이 안에는 3과 3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요거 한 세트 외우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A 빼기 B의 제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세제곱. 이것도 일단 얘를 3번 곱하면 A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플러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였기 때문에 봐봐요. 요거는 왼쪽에 있는 거 2개 곱하고 오른쪽에 있는 1개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왼쪽에 있는 거 2개 곱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1개 곱하면 당연히 부호가 뭐로 나올 수밖에 없겠니?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 2개 곱하면 플러스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요거 안 곱하고 요거 3개 곱하면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지그재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애초에 태생부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감을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캐치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가지고 a-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빼기 3a 제곱 b 더하기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기억을 하지 마시고 얘를 세제곱하면 일단 세제곱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씩 줄어들고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로 갈 것이고 여기가 이제 3이긴 한데 부호는 당연히 지그재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 단순히 외우는 게 훨씬 더 쉽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장 5분 동안은 그럴 수 있어도 앞으로 5년 동안은 그게 훨씬 어렵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요거 볼까요?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잘 외웠으려나?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미 한 번씩 다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렇죠? 내가 알고 있기로도 좀 몇몇 분이 계시는데 뭐예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나옵니다. 되게 자주 나와요 이거.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친구야. 자 그럼 얘는 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일 수밖에 없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A랑 요 A 제곱이랑 같이 곱해주면서 A 세제곱이 나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B랑 같이 곱하니까 B 세제곱이 나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A랑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은 A 제곱 B라는 것과 A B 제곱이라는 것이 마이너스랑 플러스로 나와요. 근데 얘랑 이제 이쪽이랑 같이 곱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면은 A 제곱 B가 플러스로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A B 제곱이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럼 아까 그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쌤쌤이 되겠네, 그렇지? 그럼 A 세제곱과 B 세제곱만 남아 있을 것이고 나머지 중간에 생긴 그런 불순물들은 알아서 지들끼리 서로 이렇게 악수하면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남은 건 얘네들밖에 없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요령인지 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빼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A 빼기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요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A 세제곱에다가 요거랑 요거를 곱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겠다. 그쵸? 네. 자, 그 다음 위를 지우고 그 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자, 이게 3개짜리를 곱하는 것도 우리가 또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 그냥 진짜 한번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이 나오는 건 일단 뭐 당연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AB랑 AC, BA랑 BC, CA랑 CB 이런 것들이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각각 지금 3개의 덩어리가 2개씩 나와서 6개가 만들어지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괄호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고 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구나. 그쵸?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얘기할 만한 게 우리가 앞으로 되게 많이 볼 부분이긴 한데 이게 오히려 되게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오래 기억이 나요. 엄청 길죠? 엄청 긴데. 자, 요거는 이제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일단 생성될 것 같아요? 아까 세제곱식이 생성될 것 같아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질까요? 자, 봐봐요. 요 친구랑 이거랑 같이 곱하면 A B제곱이 만들어지고 얘랑 하면 A C제곱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얘랑 이런 것들 다 곱하다 보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면서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때 생기는 불순물들이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져요. 다 지워지는데 남는 애가 있어. 지워지지 못하고 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남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여기서 A랑 B제곱과 A랑 C제곱이 곱해진 것이 여기서 A랑 B랑 잠깐만 A 헷갈려. 지금 A랑 얘랑 같이 곱해진 거는 B랑 얘랑 곱한 거랑 서로 지워지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A랑 C제곱이랑 곱한 거는 A C제곱이니까 얘랑 곱한 거랑 서로 이렇게 없어져. 그렇게 다 없어지는데 딱 남는 아이들이 있어. 그게 어떤 아이들이냐면 A랑 BC, B랑 CA, C랑 AB 이렇게 곱해진 것들이 다 남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왜 신경 쓰느냐? 애들이 자꾸 이걸 외울 때 선생님 저 여기 이게 3ABC인 거는 알겠는데 이게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이게 너무 헷갈려요. 자꾸 이게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헷갈린대. 그러면 보면 돼.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그것만 판단하고 싶다면은 그것만 확인해 보면 돼. 뭐가 만들어져요? A랑 BC인데 BC랑만 곱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BC랑 곱하는 결과가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안 없어지고 남는 거야? 마이너스 ABC가 안 없어지고 남는 거야. 또 마이너스 ABC, 또 마이너스 ABC가 안 없어지고 남는 거지.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겠어?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런 헷갈림 없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장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곱셈공식의 변형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얘를 홀라당 지워버리고 이쪽에다 딱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이때는 이제 이쪽으로 날아가 버리면은
3ABC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더해줘야 되겠어? 빼줘야 되겠어? 일단 더해줘야 되는 거겠지. 이걸 더해주시면 얘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그냥 곱셈 공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되게 많이 활용하게 될 아이라서 방금 전에 여기 썼었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라는 거 있잖아.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변형되어서 표현이 될 수도 있는지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책에 적혀 있을 겁니다. 2분의 1하고 중괄호 하고 일단 결과부터 먼저 쓸게요.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보자. 자, 일단 요거 제곱하면요 a제곱 나오고 b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b제곱 나오고 c제곱 나오고 여기도 c제곱 나오고 a제곱 나와요. 그러니까 a제곱도 2개,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ab 나오죠. 마이너스 2bc 나오고요. 마이너스 2ca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a제곱도 2개,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 ab도 2개, bc도 2개, ca도 2개가 나오는 거야. 싹 다 2개가 나와. 근데 그걸 나누기 2를 해버리면 당연히 한 개만 있는 걸 요거 표현해 주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있다는 거, 그냥 그들을 더한다는 거, 제곱은 왜 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얘를 왜 나타낼 수밖에 없는지, 나누기 2는 왜 하는지, 이런 각각의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가시면 무대포로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알겠죠? 그럼 뭐 전체적인 내용들을 일단 딱 정리를 했으니까 내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곱셈 공식을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 좀 외워보세요. 그리고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다거나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면 나한테 SOS 요청을 해. 그럼 내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외울 수 있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그걸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테스트, 곱셈 공식 테스트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곱셈 공식 테스트는요 내가 뭐 문제지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야. 시험지가 없어요. 시험지는 그냥 요거야, 요거. 여기에다가 그 단원에 있는 모든 곱셈 공식을 다 연상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 부분을 써주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을 쓰고 그러는 게 아니야. 왼쪽, 오른쪽 다 너네가 써줘야 돼. 그럼 이제 왜 우리가 그런 귀찮은 작업들을 해야 되느냐? 결국 문제를 풀 때는요. 다음은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안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들을 풀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사실 그 순간에 떠오르는 나의 그 연상되는 곱셈 공식 그 기억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런데 내가 아무리 진짜 외웠다 하더라도 뭐가 있었지? 라는 걸 모른다면 그 말짱 도는 문제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상을 하는 것까지도 시험에 포함이 되니까 곱셈 공식, 뭐 바이블 기준으로 어디에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냐면 물론 26, 27, 28 뭐 이렇게 다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되지만 곱셈 공식만 모아서 보고 싶다. 그러면 29페이지에 있는 바이블 포인트, 31페이지에 있는 바이블 포인트 이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글자로만 외우려고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꼭 장치들을 떠올려가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자, 종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줘. 내가 종이 드릴게. 또 더 필요한 사람 종이. 또 있습니까? 없나요? 잠깐 여러분들 이거 외우실 동안 외우실 동안 잠깐 꺼놓고